네, 안녕하세요. 주식 재테크 팀으로 또 돌아왔는데 오늘은 좀 스페셜한 게스트분을 좀 모셨습니다. 바로 요즘 증시 투자자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으신 주주 환원 관련해서 좀 전문가분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기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좀 투자자분들이 요즘 관심이 많은 게 주주 환원 아니면 뭐 저PBR 요즘 이런 키워드가 되게 핫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의도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책을 하나 내셨어요. 아, 네. 근데 시기가 참 되게 공교롭게도 정부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얼마 안 돼서 나왔길래 네. 그 짧은 시간에 책을 쓰신 시간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그럼요. 네, 되게 오래 전부터 그래도 좀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런 네. 책을 뭐 의도하진 않으셨지만 이번에 네. 내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저는 이제 기관 투자자로서 사실 이제 기업들 탐방을 굉장히 많이 다녔고요. 지난 10년간 1,1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2,500회 이상의 미팅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에 대해서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떤 기업들의 어떤 의사결정이랄지, 낮은 주주 환원율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실 몸소 체험을 하면서 그 부분이 참 아쉽다.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어떤 주식적 가치도 충분히 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수년 전부터 사실 기업들의 어떤 변화들이 사실 좀 체감이 됐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많이 된다든지 주주 환원을 정책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어떤 세대교체와 같은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느끼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사회적 흐름의 어떤 변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기업들을 탐방 다니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한국의 어떤 자본시장이 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몇 년 앞을 좀 이렇게 내다보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진짜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좀 이렇게 지겹거든요. 사실 좀 계속해서 나오던 예약인 것 같아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좀 나타나는 주요 네.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진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코디의 어떤 네. 원인이 무엇일까? 네. 사실 이제 코디.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증시가 저평가받는다라는 건 단 한 가지 이유는 아닐 거잖아요. 네.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을 할 텐데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늘상 얘기했었고 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얘기했었던 자료를 보시면은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불투명한 지배구조에서 발생되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낮은 주주 환원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결국에는 주식회사에 투자한 게 주주인데 주식회사라는 것은 결국 이제 많은 주주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이제 그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번 돈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주들한테 사실 배분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배분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어떤 그런 큰 디스카운트를 받았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기업 지배구조 이슈에 있어서도 한국은 이제 100위 밖에 있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10위권의 어떤 그런 어떤 경제력이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 구조가 100위 밖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부끄럽네요. 좀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거고 주주 환원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제 거의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떻게 보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래도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좀 해결하기 쉬운 문제였다면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로 남지 않았을 텐데 이게 제가 봤더니 이 책을 살짝 봤거든요. 네. 앞으로 뭐 3년에서 5년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 3년입니다. 사라질 수 있다. 3년이면 네.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3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팀장님. 그래서 이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국 증시가 사실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료 한번 보시면 이제 한국의 어떤 PER이 이제 수익 가치 대비 사실 이제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건데 PER 수준이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당연히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럼 우리가 아직 선진국 MSCI도 못 들어갔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신흥국 내에서도
한국의 어떤 PER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한국보다 사실은 경제력이 떨어지고 수준도 안 되는데 그들의 어떤 평가보다 한국 기업이 훨씬 낫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오른쪽 PBR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어요. 한국보다 더 낮은 나라들은 뭐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사실은 금융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후진국의 네. 어떤 시장들과 비슷한 어떤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금융시장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는 세 가지 축이 변화하면서 어떤 그런 코리안 디스카운트 코디가 이제 해소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적극적인 투자자의 형태인 이제 행동주의 펀드, 주주행동주의 펀드와 어떤 소액주주들 중심의 주주연대, 이런 어떤 행동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사실 우리도 주주인데 당연히 정당하게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도 수익 배분을 받아야 된다라는 네. 것들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초기에는 주주행동주의 펀드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더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들이 주주와 어떻게 보면 수익 배분을 함으로써 네. 이제 저평가가 해소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한국 시장에서는 좀 약간 공허한 메아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의 어떤 가치와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어떤 수익성이나 자산 가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주주들이 받는 가치는 회사의 가치와 주주들의 가치의 괴리가 너무 컸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주주 환원으로서 사실은 그것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은 주주 환원율 때문에 저평가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면서 그것을 이제 주주 환원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흐름들을 이제 강하게 가져갔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글로벌 평균 수준의 배당 성향, 그리고 자사주의 매입 소각과 같은 정책, 그리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왼쪽 RF 그래프 보시더라도 이제 한국이 배당 성향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낮구나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신흥국 내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심지어 이제 중국보다도 낮아요. 네? 그 자본시장의 어떤 개방, 외국인들한테 어떤 자본시장 개방이 한국이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네. 십몇 년이 더 빠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국보다도 배당 성향이 낮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네요. 크다라는 거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운동들, 일종의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언론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과 언론이 함께하는 사회적 변화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적 변화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적 변화라는 것은 결국 이제 금융시장을 선진화시키겠다라는 뜻인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MSCI 선진지수 편입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주주의 권익이 지켜지지 않는 주식시장인데 제도 몇 가지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까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어떤 밸류 프로그램도 있지만 작년부터 이제 배당 절차 선진화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예전에 깜깜이 배당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받을 때까지 4달이 소요가 됐었는데 이제는 얼마 받을지 알고 내가 주주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로부터 실제 배당 지급일까지 한 달이 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한테는 큰 소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이제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을 시에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의무 공개 매수 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만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변화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밸류 프로그램까지 이제 연결이 될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주주의 어떤 기업들이 사실은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데 동기부여를 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높은 어떤 주주 환원율을 흡수할 수 있도록 어떤 세제 지원이나 뭐 분리과세로 받게 한다든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매입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를 감면시켜 준다든지, 배당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주주의 권익을
저희가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네. 기업들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코디가 해소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사회적 변화와 제도적 변화의 어떤 두 가지 축을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 의사결정의 주체는 기업이잖아요. 네. 아무리 그 앞 두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안 하면 그만이죠. 네, 기업이 안 하면 그만인데 사실 이제 기업들도 많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일단 뭐 제가 기업들을 많이 탐방을 이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만났었을 때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기업 담당자들 IR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최대 주주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할 뭔가 수가 없으니까. 말하기 굉장히 네네. 어려운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오히려 최대 주주들이 우리 회사는 뭐 해야 돼? 그런 어떤 먼저 이제 입장이 많이 완전 바뀐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실제로 강화하거나 아니면 정책화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그것만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투자들도 사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바뀔까, 동기부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업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 감면 효과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 일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지배주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세대 교체가 사실 눈앞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창업주가 사실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여전히 경영권을 행사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네. 워낙 고령의 어떤 창업주 1세대 경영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어떤 생물학적인 수명을 봤었을 때는 사실 세대 교체가 슬픈 이야기네. 네, 이제 좀 굉장히 슬픈 최대한 이야기인데. 안 슬프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네네.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되게 잔잔하게 들어오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변화의 시기를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사실은 거부할 수 없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때 어떤 자본 배분의 정책의 변화나 아니면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어떤 세 가지 축, 사회적 변화나 제도적 변화, 그리고 내부적 변화, 이 세 가지 축이 맞물리면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현상, 이거 자체가 코디가 해소되는 네.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 가지 축이 맞물린 것들이 한번 맞물려서 움직이면 금방 또 이렇게. 네, 이 방향성이 안 바뀝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3년 내로는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책에도 적어 놓은 거죠. 정말 뭔가 확신을 하시듯이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조금 느낀 게 사실 몇 년 동안 좀 이런 사회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행동주의 펀드들의 목소리도 되게 커졌고 네. 소액주주 연대분들이나 좀 이런 연대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도 좀 정부에서도 많이 내놓고 있고 또 이제 금융당국도 많은 이제 좀 선진화 네. 방안이다 하면서 이제 내놓은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과거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조금 체감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약간 설득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3년 뒤에 한번 모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봐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금융당국이 최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사실 증시가 더 난리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26일에는 좀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좀 뭐 PBR이나 뭐 좀 저평가된 그런 뭐 기업들 좀 높이겠다. 좀 PBR을 제시해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좀 공표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담길 걸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시는데 좀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긴 한데 예. 좀 한계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정부의 어떤 밸류 프로그램의 어떤 롤 모델이라고 할까요? 이제 결국에는 일본 정부가 했던 네. 행위들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벤치마킹을 벤치마킹을 하죠.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핵심은 이제 저 PBR이어서 저평가가 해소된 게 아니에요. 기업들이 사실 주주 환원을 강화하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주주들의 어떤 수익 배분이 기능이 강화되면서 결국에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이제 우상향했던 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주주 환원율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자본 배분 정책을 새롭게 해서 좀 더 성장, 좀 더 자원 배분적인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주주들의 주당 가치, 즉 이제 기업들의 ROE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RO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 투하 자본 대비 얼마나 기업이 돈을 벌었느냐. 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자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를 뽑는다라고 하면 보통 ROE를 뽑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자본의 어떤 돈을 이제 버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본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잘못된 자본 배분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자본이 사라지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주 환원을 통해서 충분히 ROE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어떤 저평가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로 하여금 가장 환호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어찌 보면은 이제 사실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이 워낙 최근에 이제 시장의 화두이기 때문에 네.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밸류 프로그램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어떤 제도적 개선 사안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10개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 100개 중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 이거 하나에서 사실은 어떤 투자의 어떤 단기 방향성이 사실은 이제 좌우된다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흐름은 그럴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자본시장의 어떤 질적인 변화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관심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이런 밸류 프로그램만 바라보고 또 투자하고 이제 좀 시기적으로 좀 단기적인 테마성인 그런 종목으로 좀 위주로 보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기업 가치를 보고 네. 좀 더 환원이 확대되는 그런 기업에 좀 주목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보면 일본도 사실 지난해 보면 주주 환원 관련해서 되게 긍정적인 선례로 꼽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 증시에서도 그런 좀 증시 부양 지금 어찌 보면 좀 코스피도 많이 좀 영향을 좋게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증시에도 좀 이런 일본의 사례가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일본의 사례는 이제 한국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PBR 테마까지도 생기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네. 10년 전부터 사실 이제 아베노믹스 정권 때부터 어떤 주주들의 이해상충을 방지한다 할지 어떤 기업들의 중복 상장을 막는다 할지 네.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들이 직접 주식시장에 개입을 해서 적극적인 행위도 있었고 그만큼 어떤 주주들의 주당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일본 기업들의 어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의 증가가 꾸준하게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잘 나가는 나스닥 지수마저 사실은 따라잡고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일본 증시가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작년 최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60조 이상의 순매수를 했거든요. 와, 네. 주주의 어떤 권익 개선, 어떤 주주들의 주당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네.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 사례들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지금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효과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변화들이 사실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의 어떤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네. 주주로서 사실은 주주권을 행사하고 주주로서 어떤 수익 배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행동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예를 들면 일본 시장은 그러한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90%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높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주 환원율이 잘 되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미국도 이런 시행착오를 좀 겪었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사실 1960년도 때는 그때 당시 때 워렌 버핏 같은 이제 유명한 투자자들도 행동주의를 몇 번 해보는데 사실은 이제 뭐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됐던 부분도 많았어요. 그만큼 이제 그 당시 때 미국 기업들도 주주 환원에 대해서 사실 좀 인색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80년도 때 주주 행동주의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돌풍을 일으킵니다. 근데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희는 24년에 와서야 이제 그렇죠. 좀 예, 그쪽에는 40년 전의 얘기인데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일반 주주들의 어떤 주주 연대까지 지금의 저희 모습이랑 똑같아요. 아, 그런 어떤 활동들이 있고 나서 1990년도 때부터 미국 기업들의 어떤 배당이 증가하고 특히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반복하는
바이백 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도 뭐 1980년대 활동했었고 그 10년 뒤부터 바이백이 쭉 증가했으니까 한국도 오래 걸리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3년이다. 네, 이게 지금 그때는 네.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에요. 네. 동부에서 주주총회가 열리면 서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시절이잖아요. 공시 뭐 이런 건 없겠네요. 그냥 그렇죠. 그냥 예. 가서 이제 주식도 진짜 아날로그로 살던 그런 시대인가요? 맞습니다. 예. 주식의 거래도 사실은 인터넷이 없으니까 네. 네, 정말 주식 그런 거래소 시대였기 가서, 때문에 네. 오래 걸렸던 거지. 어,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통신과 여러 가지 그쵸, 뭐 너무 커뮤니케이션과 빠르죠. SNS의 발달로 인해서 이게 널리 알려지는 게 일주일도 안 걸리거든요. 그죠. 일주일이 막 하루 만에 막 네.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압축적이고 빠르게 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S&P 500의 30년 동안의 주가 지수이고 당연히 뭐 훌륭한 시장이고 훌륭한 기업들이 네. 많기 때문에 우상향을 크게 했고 그 과정 속에서 1990년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당 규모와 자사주 매입 소각의 규모가 굉장히 크게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사실 미국 기업들이 이제 좋은 기업들도 많지만 좋은 주식으로서도 더 퀄리티 있게 평가를 받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미국 시장은 워낙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훌륭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있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다. 이게 없었어도 S&P 500은 우상향했을 거야. 거다. 뭐 사실 그런 의견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오해를 어떻게 보면 풀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기준 지수가 100인데 S&P 500 내에서 바이백을 많이 해주는 것에 대한 지수가 또 있거든요. 네. 그 지수를 비교해 보니까 지난 30년간 보니까 한 250%에서 300% 정도 수익이 더 났다라는 거예요. 바이백을 해주는 기업들이 더 훨씬 더 높았다. S&P 500 안에서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 안에는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확대 기업. 네, 주가가 사실 두세 배 차이 났다는 건 작은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 훌륭한 기업들끼리. 네네. 그만큼 이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앞서 살짝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최근 저PBR 종목을 좀 위주로 투자 열풍이 좀 말도 안 되게 불고 있잖아요. 네. 지난해 좀 2차 전지였다면 올해는 뭐 저PBR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저PBR 보면 좀 제가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사실 뭐 이제 말씀도 해주셨지만 네. 저PBR 종목 자체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주주 환원을 좀 확대하는 기업들 이런 흐름을 좀 이어가는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더 유망한 게 아닌가 이게 같은 말이 아니다 네. 단순히 이런 말들이 많아서 좀 네네. 과열된 좀 저PBR 투자 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PBR은 핵심이 아니다. 네. 물론 방향성에 있어서는 일부 맞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은 어떤 주주들의 어떤 수익 배분,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면서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 PBR 기업들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북밸류인 장부 가치가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나 기계장치나 토지 중심으로 북이 차에 있으면 주주 환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뭐 기계장치를 떼가지고 주주들과 함께 할 할 수는 수는 없으니까. 없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순유동자산 가치가 높으면서도 그렇다고 저희가 자산 가치주를 찾아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속 가능한 어떤 주주 환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강하고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기업들의 조건을 한번 따져보면 저 네. PBR주 중에서도 단순히 이제 북밸류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정자산이 큰 게 아니라 유동자산이 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꾸준한 주주 환원을 위해서 수익 가치가 높아야 되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주주 환원을 실천하는 기업이 네. 돼야 됩니다. 혹은 실천은 잘 안 했는데 세대 교체의 시즌이 도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본 배분 정책이나 주주 환원이 네. 강해지는 그런 기업들을 사실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거버넌스 이슈인 거죠. 지금 보면 주주 환원 좀 우무적인 방향으로 투자 흐름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이제 투자자로서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한데 여기 뭐 기업의 이익의 질을 판단하라고 여기 제가 눈에 띄는 문구가 있어서 하나 뽑아왔는데 사실 네. 제 입장에서 좀 어렵더라고요. 이익의 질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서 이 판단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주주 환원을 잘 해줄 수 있는 기업들과 우량주의 어떤 기준이 굉장히 겹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게 질이 좋은 기업인데
이익의 질이 좋다라는 것은 사실 수익 가치에 있어서 지속성을 의미를 해요. 돈을 잘 벌었다, 뭐 적자로 갔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꾸준하게 잘 버는 거죠. 근데 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경쟁사들과 뭐 늘 경쟁하고 있고 네. 외부의 변수는 늘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매크로 경제의 어떤 거시적인 환율도 늘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경쟁 우위가 네. 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사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을 봤었을 때 주주 환원율이라는 거는 업종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뭐 지주사나 뭐 은행이나 네, 뭐 자동차, 보험, 통신, 자동차 뭐, 네. 그 중에서 이제 주주 환원을 해줄 수 있는 섹터의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각광받는 거는 자연스럽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러면 이 씬에서 진짜 찐 주인공은 누구냐라는 네.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와우. 네.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씬에서 결국 주주환원이 핵심이기 때문에 주주환원 씬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저는 이제 중견기업과 네. 중소기업들 중에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풍부하고 그 기업들 중에서 주주환원을 실천하는 정책화하는 네. 혹은 세대교체로 인해서 어떤 자본 정책이 변화하는 네. 그런 기업들이 결국 이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세요. 그럼 대형주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중소형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얘기를 하느냐? 네, 네. 대형주 중에서도 분명히 저평가돼 있으면서 주주 환원을 잘 해주는 정책화시키는 그런 여력이 앞으로 증감에 대해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수혜는 맞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주인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주주 환원율 측면에서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지금 주주 환원율이 사실 이제 20% 후반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네. 한국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이 점점 올라가고 네, 있어요. 꽤 높네요. 20% 초반에서 지금 20% 후반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평균적으로. 그건 이제 평균인 거고 이제 대기업들을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주주 환원율 25% 이상인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에서는 주주 환원율이 10%밖에 안 되는 와우. 기업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주 환원율이 3년 내에 코디가 해소되면서 해소되기 평균 위해서 자체가? 네, 평균이 기업들의 3분의 1까지는 주주 환원율이 간다. 33%까지는 네. 그게 이제 목표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텀라인. 3분의 1까지는 누구나 어떤 기업이나 다 하는 평균 자체가 그냥 네. 최소 최소 3분의 1까지 간다는 네네.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주주 환원을 이제 많이 하는 기업들은 40% 50% 가는 기업도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배당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3%인데 네. 그걸 3.3%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어떠한 중견 기업이 배당 성향이 10%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배당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배당 성향이 30%까지 최소 간다고 하면 5%짜리 배당 수익률이 15%까지 되는 거거든요. 와, 네네. 그런 어떤 환상적인 배당 수익률을 주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자본시장에서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그렇죠. 주목이 가겠죠. 네, 인정을 받게끔 네.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네. 그런 기업들이 결국 이제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고 두 번째적인 측면에서는 지배구조 이슈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1세대 창업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세대 교체가 돼 있어요. 다 있죠. 대대 있죠. 거기. 2세 아니면 3세 경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4세 경영을 하고 있어요. 네. 세대 교체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자본 정책 배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 근데 1세대 창업주가 사실 경영하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70대 오너, 80대 오너, 90대 오너가 다양하게 포진하고 네. 계신데 이제 이런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두 가지 점을 감안했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노다지 밭인 거죠. 여기서는. 봤더니 이제 일본의 사례에서도 중소형주가 좀 더 크게 반응했다고 여기 뭔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시장에서 일본에서 대기업들만 잘 나간 줄 알아요. 지수의 평균을 보면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잘 나갔던 게 맞거든요. 일본 네. 지수가. 근데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저 PBR 종목끼리 비교를 하면 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저 PBR 대형주와 저 PBR 중소형주를 비교해보면 저 PBR 중소형주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확실히 근데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일본 한 또한 방에 마찬가지였던 있으니까. 거예요. 주주 환원율이 대기업들은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옛날부터 투자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일본 네네. 시장에.
그만큼 요구들이 많았고 좀 더 많이 올랐던 부분이 네. 있다고 한다면 중소기업들은 주주 환원이 그만큼 낮았기 때문에 앞으로 줄 수 있는 그 폭이 크다라는 훨씬 거죠. 크다. 네. 그 사례를 이제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단순히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저 PBR 종목 중에서는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중소형 우량주들에 좀 이제 주목하고 계신데 책에서 보니까 명품 중소형 우량주를 좀 8가지 유형으로 묶으셨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좀 짧으니까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좀 한 가지 유형만 좀 이것만은 기억해라. 이 영상만 보실 분들을 위해서 만약 이 책을 안 사시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 가지 유형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워낙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한 가지 네. 유형도 제대로 말씀드리려면 그것만 30분인데 아주 간단히만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고 노력했고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에서 기업을 발굴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수준 경지의 투자는 가치주에서 다시 성장주로 혁신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기업들이 한참 산업이 성장을 할 때 이제 그 기업도 성장을 해서 결국 이제 그 성장률이 이제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낮아지거든요. 네.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사실은 그 기업이 받는 어떤 가치 평가가 좀 적어지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그런 구간을 또 지나서 다시 또 새로운 아이템을 잡거나 아니면 어떤 핵심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서 네. 그 기업이 다시 재성장할 수 있는 좀 다각화를 시킨 네, 다각화를 시키는 경우가 보통 많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원래 그 아이템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글로벌하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아이템인데 사실은 경쟁자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산업에 있어서 성장 요인이 다시 생겼을 때 이제 그랬었을 때 결국에는 다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진화하는 네. 기업들 이제 물론 굉장히 소수입니다. 네. 뭐 성장률이 1년, 2, 3년 높다고 이런 기업으로 평가받는 건 아니고요. 다시 5년, 10년 단위의 어떤 그런 큰 성장성을 얻게 됐었을 때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나 생산성, 뭐 브랜드력이나 그런 마진 등에서 그 차이를 엿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매우 좋은 투자 기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치주였는데 이제 또 다시 성장주로 좀 혁신하는 기업. 네. 네, 이 기업들을 좀 좀 잘 찾아봐야겠네요.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주환원 관련한 액티브 ETF를 출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에이스 주주환원 가치 액티브 ETF인데 이게 어떤 종목인지 좀 특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주 환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 2차전지 AI 로봇처럼 특정 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엔 자본시장의 질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업종은 불문입니다. 네. 사실은 주주 환원을 제대로 늘려줄 수 있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기업들을 사실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에서 그런 어떤 자본 배분 정책의 변화나 주주 환원이 강화되는 정책화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이 한국에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게 네. 추천이니까. 네. 이게 업종 불문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지수 만들기도 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1,100개가 넘는 기업들 미팅을 했기 때문에 와, 진짜 아까 사실은 가능했던 일이고 이게 단순히 뭐 퀀트 스크리닝 해가지고 저 PBR주 뽑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가치 투자에서도 사실은 이제 정량적인 퀀트로 뽑아낸 가치 투자가 사실 최악의 투자 중에 하나거든요. 기업의 질적인 부분을 보고 네. 질적인 성장을 보고 이제 사실 선제적으로 해야 투자하는 게 이제 효과적인 가치 투자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양적인 거에 의존해서는 사실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질적인 것들을 사실 이제 놓은 거고요. 네, 그런 어떤 특히 이제 주주환원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네. 특히 주주환원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실 좋은 상품입니다. 이미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게 되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복인 것 같아요. 제 네. 입장에선. 근데 보면 이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주주 환원 관련해서 사실 유사한 ETF들은 조금 있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오해가 될까봐 말씀을 드리면 네. 액티비즘 즉 주주 행동주의를 하는 펀드가 아니에요.
그 흐름을 사실 수혜를 담아내는 펀드고 네. 주주행동주의를 하려면은 사회적 변화에만 해당이 되는 펀드겠네요, 거의. 그렇죠. 사실 이제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세 가지의 변화가 같이 수반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네. 세 가지 변화의 흐름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상품이고 오로지 주주 환원과 기업이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혁신할 수 있는 기업까지 담아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ETF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뭐 배당을 많이 줘서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늘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배당 펀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내 주식형 배당형 펀드 같은 경우에 평균 배당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아요. 2% 초중반밖에 안 됩니다. 오, 너무 낮은 거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ETF 같은 경우는 4% 정도 되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이제 이 상품의 적합한 투자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아까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한국 기업의 주주 환원과 어떤 기업들의 어떤 자본 정책 변화 그리고 지배 구조 변화에 관심이 많은 투자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방금과 같은 높은 배당 수익률이 보장돼 있고 그것들이 은행주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 높게 만든 게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당 성향이 10%밖에 안 되는 기업들도 담아놨다고. 근데도 이 정도의 배당. 그렇죠. 그러면 네. 그게 뜻하는 바는 앞으로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네. 오, 네. 4%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금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적합한 상품이다. 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고요. 연금이 이제 보장되는 시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사실 같이 겪었던 건데 네. 한국 투자자들이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건 기관 투자건 상관없이 다 똑같이 당했어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네. 이제 투자자로서 사실은 이제 주주 가치의 훼손을 사실 경험하게 되면서 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것도 네네. 당연하고 정말 이제 그 기업이 너무 좋아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 이제 주주 환원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쪽으로 갔다든지 네네. 그렇게 결정이 되면서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타격을 받으신 여기 분들한테 상처라고 있어서 표현을 하셨는데 네. 상처받은 투자자들. 정신적 상처까지 받으신 분들한테 네네. 있어서 일종의 사실은 치료제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저희가 과거의 어떤 기업들의 잘잘못을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할 수는 증명해서 없죠. 그걸 처벌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주주의 권익이 살아있고 어떤 주주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고 주주의 어떤 그런 배당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자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투자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정당한 어떤 수익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많은 이 조건들을 다 담아낸 그런 투자 보따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좀 어찌 보면 조금 말씀하신 뭐 순유동 자산 가치 뭐 이런 거 다 따지기가 사실 투자자분들 좀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일단 1,100개의 기업을 좀 실사를 하신 분이 이미 이제 추리고도 지수를 만드셔서 이제 운용하시는 이런 ETF니까 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주린이 분들 막 이런 그렇죠. 분들도 또 이제 시기가 예를 들면은 10년 뒤에 어떤 기업은 10년 뒤에 이런 변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타임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기적절하게 그런 변화들을 수혜를 담아낼 수 있는 네. 그런 상품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정부가 기업 밸류업 추진 프로그램을 이제 추진하면서 ETF 지수 개발에도 좀 추진을 한다고 밝혔는데 현재 에이스 ETF랑 차이점이 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아직 확정안은 안 나왔어요. 이제 확정은 안 나왔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ETF화 시켜서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아마 핵심 지표인 PBR과 ROE 네.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런 어떤 지수들의 역할은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더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ROE를 높일 수 있도록 네, 네. 주주 환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사실 ETF를 구성할 때는 보통 정량적인 것들이 우선시되고 그렇죠.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짜질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정성적인 어떤 그런 기업들의 가치 평가와 그런 어떤 숨어 있는 어떤 우량주들을 발굴하는 기능은 좀 약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ETF 지수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이제 준비가 10년 동안 돼 있는 그렇죠. 상품이랑은 사실은 이제 질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아시고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는 아니고 이제, 그래요? 이제 활동들은 이제 꾸준히 해왔지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네.
좀 이게 대두가 되니까. 변화들을 좀 느꼈다 보니까 좀 네. 미리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이제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실 장기 투자가 될 거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가치 투자랑 장기 투자가 같은 의미인지. 일단은 뭐 가치 투자, 장기 투자는 같은 말이 아니고요. 일단은 보통의 가치 투자를 할 때에는 약간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기업의 가치가 빠르게 시장에서 알아준다고 하면 꼭 장기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어떤 경제 구조의 어떤 특성상 감안했었을 때 우상향하는 기업이 미국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수 시장도 작고 굉장히 경기 민감한 어떤 수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는 좀 구분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본 시장의 질적 변화는 가치주냐 성장주냐를 구분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어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어떤 이해관계 일치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주식을 약간 매매의 대상으로만 좀 봤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소유를 통해서 배당이나 다수주 매입 효과가 같은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또 배당도 직접 받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투자를 저희가 이제 공유의 대상으로서 저희가 주주로서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치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이런 흐름들이 결코 단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마적으로 계속 강해져야 되는 그런 흐름도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나 종목의 어떤 선정하는 기준을 봤었을 때 부합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하루 동안 사실 저 PBR 또 이제 주주 환원 뭐 이런 키워드 때문에 좀 증시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또 이제 알긴 알겠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기업을 그래서 투자라는 거냐 좀 이런 좀 궁금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저는 해소가 됐습니다. 좀 가려운 부분이 좀 긁어진 다행입니다. 네, 기분이고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하신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ETF까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뒷담화는 이렇게 진행됐고요. 말씀해주신 이런 투자 전략 잘 삼아서 성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뒷담화로 찾아올 테니까요.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